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영희도 아닙니다. 뉴스도 아닙니다. 사이다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1,300명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주말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정부가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통금 조치에 버금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사실 저희 애들이 홍콩에 좀 있어가지고 걔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네는 벌써 예전부터 6시 이후에는 2명만 만나라 이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를 보면서 정말 비웃었어요. 야, 무슨 나라가 경제생활하는 그런 나라가 6시 이후에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 말이 되니? 근데 결국 우리가 좀 그런 걸 하고 있네요. 우리는 2주만 참으면 여기서 해방이 될지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정부 당국이 이제 시작한다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이 이상한 확산 변이를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하면은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2주간 시행 예정인 이 4단계 관련해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신한영 원내대변인하고 한번 통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봬요. 예. 요즘 너무 바쁘시죠? 아이고. 예,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혹시 뭐 주변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직까진 그렇지 않은데 국회에서도 주말 내내 그 하루에 1명 이상씩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국회 못 가요, 이제? 그래도 이제는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대응 방안이 빨라졌고 그다음에 간소화됐기 때문에요. 네네. 그 층 위주로 해서 반나절 정도 셧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 셧다운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네. 그래도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회견장 등 최소화 사용을 부탁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온라인 언론 대응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진상으로는 아주 온화하고 예뻐 보이는데 사실 마음은 좀 되게 바쁘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 브리핑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네. 이만큼 참 마음이 무겁고 울컥하던 브리핑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까지 악화될 거라고 예측 못했는데 사실 네, 그렇죠. 또 델타 변이라는 우리가 변수를 맞이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소규모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또 강화된 조치를 이렇게 4단계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4단계는 꿈에도 못 꿨어요. 우리는 지금 2단계였고 좀 있으면 백신 맞았으니까 1단계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갑자기 4단계라 그래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문제는 2주 정도 4단계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냐 이거지 않아요? 어때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참 우리가 강남 지역이 사실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강남구 보건소에 가서 검체 처치 의료 지원을 하면서 상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는 아직 단정지어서 뭐 2주 이후에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이요? 예.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요. 네. 그날 강남 보건소에서 집계 데이터를 보니 네. 확진자 검체 대비 양성률이 7월 6일의 정점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7월 6일 양성률이 3%였습니다. 네네. 그 이후로 조금씩 빠지더니 7월 8일에는 0.4%까지 감소하는 걸 보면서 네. 거기 현장의 판단은 정점 찍었다라는 판단을 보았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델타 변이가 또 그것보다 더 강력한 변이들이 더 출몰할 거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네. 어제 코로나 정부 브리핑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4입니다. 네. 정은경 청장께서 뭐 이대로 가다가 140명까지 올라간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7일 때거든요. 그만큼 악화됐을 때를 가정했던 2,000명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보다 우리 감염 재생산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다. 생각보다. 그리고 예. 상당히 4단계라고 하면 이제 고강도 거리두기인데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거리를 멀리 하면 할수록 또 코로나의 전파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최악은 면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2주 후에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막 4단계까지 올리면서 이 방역 청정국의 이름을 그냥 조금 뭐 내려놓더라도 좀 최선 다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에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도 아예 제한을 다 풀어버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 안 받은 사람의 99%에서 이 확진이 나오는 거지, 백신 맞은 사람은 다 괜찮더라, 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백신 많이 맞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나라는 백신을 맞아도 이렇게 사차반이 이렇게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상관없이 이렇게 또 일이 진행이 되고 그러나요? 상당히 우리나라는 의료 대응 시스템이 꼼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뭐 빠르게 추적해서 빠르게 확진하자가 기조였었던 거고요. 아, 네. 그런 면에서 이 기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강화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 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백신 접종자한테서도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자유롭게 방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한 가지 또 확인된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그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간다면 이 우리가 이렇게 꼼꼼히 하는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환점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장기화 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조금은 우리가 유연하게 살 수 있는 대응 방역 지침도 마련해야 된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4단계 거리두기가 현장 중심의 업종별로 네. 차별화된 거리두기였는데 이렇게 4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사실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내 체육시설에서 러닝머신 이용할 때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를 하고, 또 줌바나 뭐 스피닝 같은 이렇게 단체로 동작 맞추는 그런 음악에 맞춰서 하는 운동, 이런 것들도 속도를 100에서 120 bpm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게 도대체가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 실제로 그 의학적인 기준이 명확한 건 아닌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업종별로 왜 우리가 커피를 어디 가서는 마실 수 있는데 어디서는 못 마시냐라는 상당히 불만, 그리고 그 방역팀의 업종별로의 형평성이 없다라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거리두기 하면서 네.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목욕탕, 사우나 어떻게 하고, 헬스장은 어떻게 하고, 유흥주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차별화 전략으로 그 해당 업종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상당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들어진 지침이긴 한데요. 네. 사실 완벽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첫 번째 만든 정말 세계에는 없는 지침이 되겠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호흡수가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만약에 확진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네. 전파의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지향하는 선에서 그래도 우리가 면적 그 인구 밀도를 준수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중심으로의 가정 하에서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물론 그 내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뭔가 일관성이 없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이 업데이트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추경미 원내 현황 같은 거 잠깐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예결위가 이번 주부터 추경안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손실 보상, 그리고 재난 지원금 대상 확대, 뭐 방역 예산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한다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심사 방향이 조금은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네. 특히 보건복지 제가 속한 곳에서는 방역, 그리고 백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 하에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의미 있는 거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그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네. 방향성은 소비 진작을 조금은 시기별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피해 부신 업종, 네네. 그리고 앞으로 또 4단계가 되면서 더 피해가 가실 업종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는 강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국 재난지원금 뭐 80% 주느냐 100% 주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0% 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2단계로 가면서 그래도 악화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의 그런
전 국민 지원이냐 아니면 선별 지원이냐를 얘기를 했다면은요. 네네. 이번에는 코로나가 악화된 시기에는 어떻게 지원이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네.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취약층에 두껍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방역으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에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에 강조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고려 플러스 그다음에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상위 20%는 맨날 세금만 내고 맨날 하라는 대로 하고 맨날 욕만 먹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모든 것에 소외되고 기다려야 되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아무리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이상적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소득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네. 또 그 기준에서의 정산을 하다 보면은 상당한 행정력과 시스템을 세팅하기 위한 비용 낭비가 있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네. 그리고 상위 20%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국회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언제까지 심도 있는 고민만 하는지 빨리 답을 좀 줬으면 좋겠고 우리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도 뭐 바쁘겠지만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탈당 권유했지만 지금 일부 의원들 빼고는 지금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빠르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두 분의 비례대표 그리고 5분의 탈당계를 내신 분, 나머지 5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널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국민들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12분에 대한 의원들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당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의힘도 지금 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당당히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역할 그리고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한번 정말 양쪽 당 어느 당이 더 적극적으로 결백을 소명하는지 한번 정말 지켜보고 싶은 심정이고요. 자,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선이 다가오면서 야당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는 처음에 여성가족부 없애자 이러면서 이제 이대남을 좀 대변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더니 또 곧바로 통일부 폐지까지 들고 나와서 오히려 여야에서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여가부 폐지론, 통일부 폐지론 때문에 뭐 들썩들썩하긴 한데요. 네.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 차원에서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현장에 전문 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계신다. 근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세대 간 그리고 시대 간 바라보는 가치관과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2030에서의 젠더 이슈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4050 아이를 키우는 정말 이런 경단녀의 문제나 워킹맘의 문제 그리고 워킹 아빠, 데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는 조금 더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인적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리셋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또한 통일부의 경우에도요. 네. 지금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통일부가 답보 상태일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고요. 네. 당연히 저도 남북 관계가 어느 순간 물꼬가 터지면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남북 보건교류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가능한 부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 위에서 하고 있는 뭔가 국익을 위한 그런 외교에 대한 부분 개념과 별도로 통일에 대한 실제로 통일이
우리가 여러 가지 컨셉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지만 이런 공동체가 한반도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기능에 대한 부분도 정립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당론이신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 의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여성가정부 이름을 성평등부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냐면 여성, 가족 이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이 많이 소외된다, 역차별 당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논의가 예, 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가족에 대한 방점을 더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봄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엄마나 아빠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분담이 잘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가부가 얼마나 더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정말 뭐 어느 말씀 시간 더 있으면 정말 더 빨리빨리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일단 시간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신현영 그 민주당 대변인하고 이야기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그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신현영 의원한테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요.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하고는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했습니다.